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돈이 제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거였어요. 간병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기어 올라와? 상견례장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원래 하시던 일이잖아요. 닦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30년을 일했습니다. 남의 기저귀를 갈고 욕을 먹고 그래도 웃으며 살았어요. 한 번도 부끄러운 적 없었는데 제 딸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너도 결국 네 엄마처럼 남의 똥이나 치우며 살게 될 거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바닥에 손수건과 제 젖은 얼굴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병인입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4시 반 버스를 타면 병원에 5시에 도착해요. 복도에 형광등이 켜지기도 전에 환자분 병실 문을 열거든요. 기저귀를 갈고 체위를 바꿔드리고 세수를 시켜드리고 아침을 먹여드립니다. 숟가락이 입에 닿기도 전에 뱉어내시는 분도 계시고 팔을 휘두르시는 분도 계셨어요. 한 번은 죽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가 달려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요. 아이고, 아버지 손 안 다치셨어요? 제 얼굴에 죽이 묻어 있었는데 그분은 저를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게 간병인이에요. 투명인간. 아파도 안 보이고 울어도 안 들려요. 30년을 그렇게 살면 가끔 제 이름이 뭔지도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지은이가 3살 때였어요. 폐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였고 석 달을 버텼어요. 마지막 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순호가 지은이 잘 부탁해.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월세 보증금 500만 원하고 3살짜리 딸 하나. 장례 치르고 남은 돈이 8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술이 없었거든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사람 곁에서 밤을 새우는 것뿐이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 지은이가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쥘 때마다 코끝이 찡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27년을 일했어요. 제가 돌본 환자분이 몇 분인지 세어본 적은 없습니다. 10분? 20분? 셀 수 없었어요. 병실은 바뀌어도 하루는 똑같았거든요. 새벽 4시 기상, 기저귀, 세수, 식사, 약, 체위 변경, 산책, 또 식사, 또 약, 취침 보조, 그리고 밤새 곁을 지키는 것. 그 사이에 욕도 먹고 멍도 들고 허리도 나갔어요. 한 번은 환자분이 제 팔을 꼬집으셔서 살이 떨어져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지은이 학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30년 간병 인생에서 딱 한 분, 잊을 수 없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27살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파견 나간 간병이었어요. 큰 병원 1인실에 계신 할머님이셨는데 처음 뵈었을 때 저를 보시더니 이러셨어요. 이렇게 어린 아가씨가 간병을 해? 네, 할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할머님은 제가 돌본 모든 환자분 중에서 유일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야, 이봐, 간병인, 심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님은 첫날부터 물으셨거든요.
이름이 뭐니? 박순옥입니다, 할머님. 순옥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매일. 3년 동안. 순옥아, 밥 먹었니? 순옥아, 오늘 힘들었지? 순옥아, 고마워. 고마워. 그 말을 간병인한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할머님은 가족 면회가 거의 없으셨습니다. 아들이 해외에 계신다는 말씀만 가끔 하셨고, 저는 그 아들이 누구인지, 성함이 뭔지 여쭤본 적이 없었어요. 간병인이 환자 가족 사정을 묻는 건 선을 넘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3년을 곁에서 모셨습니다. 할머님은 점점 약해지셨고, 마지막 한 달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순옥아,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할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할머님이 제 이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할머님이 제 손을 잡고 편지를 한 통 부탁하셨어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씩 불러주시는 걸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건 할머님과 아들분의 이야기니까요. 새벽 3시였어요. 할머님의 심장이 멈춘 건 저는 할머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놓지 않았어요.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을 매일 잡았던 손이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젊은 남자분이 뛰어오셨어요. 해외에서 급히 오신 것 같았습니다. 영안실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편지를 간호사 선생님께 맡기고요. 그 어르신의 성함도 가족이 누구인지도 저는 몰랐어요. 3년을 곁에 있었지만 저는 그냥 할머님이라고만 불렀거든요. 영안실에서 무릎 꿇던 그 청년의 얼굴만 희미하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어요. 지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병원 복도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제가 해준 게 없었거든요.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는 엄마. 학부모 상담 한 번 못 가본 엄마. 그런 엄마 밑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컸는지 신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니? 강준혁이라고. 엄마, 좋은 사람이야. 지은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2살 위 남자. 성실하고 다정하고 지은이를 많이 좋아한다고. 그런데 한 가지. 그 집이 좀 큰 집이야, 엄마. 큰 집이 뭐가 어때서? 강태수 회장님 아들이야.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그 이름. 재벌가. 그런 집안의 간병인의 딸이 시집을 간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린 게 아니라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엄마, 준혁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만 보고 있어. 그래. 지은아. 내가 좋으면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재벌가 상견례에 간병인이 앉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30년을 남의 기저귀 갈고 욕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번 돈으로 딸 하나 키운 여자. 그게 저였어요. 나 같은 게 시댁의 민폐가 되면 어쩌지. 그날 밤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환자분 손을 잡아온 이 손이 딸의 행복 앞에서 이렇게 떨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울면서 찾아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한 달 뒤 저녁 9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문을 열었더니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다 알았어요. 엄마라는 말에는 종류가 있거든요. 기쁠 때의 엄마, 배고플 때의 엄마, 그리고 세상에 기댈 곳이 없을 때의 엄마. 지은이가 부른 건 세 번째 엄마였습니다. 들어와. 밥 먹었니? 지은이를 안으로 들이고 냉장고를 열어 찬밥을 꺼냈어요. 밥을 데우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지은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30년을 간병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준비가 되었을 때 입을 연다는 거였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올려 밥을 내밀었어요. 지은이가 숟가락을 짚다가 놓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나 결혼 못할 수도 있어. 숟가락을 쥔 제 손이 멈췄어요. 준혁이 어머님이 그러셨대. 준혁이한테. 지은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간병인 출신 딸이랑 사돈이라니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집 어머님이 준혁이한테 그러셨대. 그 집안이 뭐하는 집안인데 우리랑 사돈을 맺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그러셨대.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밥 위에.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입을 꽉 다물었어요. 가슴 한가운데를 누가 못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무너지면 지은이가 더 힘들어질 거였거든요.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웃을 수 있는 만큼만. 시어머님도 처음이라 그러시겠지. 아들 결혼시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한 거 없지.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지은이를 재우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를 잡았어요. 거울 속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에 기미 자국에 손은 거칠고 이 얼굴이 재벌가 상견례장에 앉으면 어떤 시선을 받을까?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 아이 앞에서 제가 흔들리면 지은이가 사랑을 포기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2달 뒤 서울 시내 호텔 한식당 개인룸. 준혁 씨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목소리가 따뜻한 청년이었어요. 어머님, 상견례 장소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편하게 오시기만 하세요. 고마워, 준혁 씨.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편하게 오라는데 제가 뭘 입고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간병할 때 입는 조끼, 마트 갈 때 입는 바람막이,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원피스. 재벌가 상견례에 입고 갈 옷이 한 벌도 없었어요. 주말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간병인 30년 동안 백화점에 제 옷을 사러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은이 교복, 지은이 운동화, 지은이 가방은 사러 왔었지만 여성복 매장에 들어서니까 직원이 다가왔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간병인이 30년을 하면 사람 눈빛은 읽을 줄 알게 돼요. 어떤 걸 찾으세요? 상견례에 입을 옷을요. 옷을 여러 벌 입어봤어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어색했습니다. 옷이 저한테 맞는 건지 제가 옷한테 안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연한 회색 정장 세트를 골랐어요. 67만 원. 제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카드를 내밀 때 손이 떨렸어요. 30년 간병인 월급을 모아서 산 첫 번째 정장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옷걸이에 정장을 걸어놓고 한참을 봤어요. 비닐 커버 안에 들어있는 연한 회색 정장. 이 옷을 입으면 저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엄만 예뻐. 진짜 예쁘다. 지은이의 답장에 그날 밤은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일주일 전 지은이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준혁이 누나가 준혁이한테 카톡을 보냈대.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보냈는데? 지은이가 카톡 캡처를 보내왔어요. 시누이 될 사람 강서연 씨가 준혁 씨한테 보낸 메시지. 오빠, 진짜 간병인 집안이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지금 난리야. 그 밑에 서연 씨가 상견례 참석하는 친척들한테 보낸 단체 카톡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사돈될 분이 간병인이래요. 남의 집 기저귀 갈던 분이래요.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웃음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폰 화면이 흔들려서 글씨가 안 읽혔어요. 3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의 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셨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나요? 기저귀를 갈고 욕을 먹고 밤새 곁을 지키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었나요? 엄마, 준혁이가 서연이한테 전화해서 싸웠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준혁 씨가? 응. 준혁이가 누나가 한 번 더 이러면 나 진짜 집안이랑 인연 끊는다 그랬대.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직 사위도 안 된 사람이 제 딸을 위해서 가족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 준혁 씨가 고마우면서도 그 청년이 가족과 사이가 벌어질까봐 마음이 쓰였습니다. 엄마, 상견례 안 가도 돼. 우리끼리 결혼해도 돼. 무슨 소리야? 상견례는 해야지.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래. 엄마는 안 상처받아. 30년을 견뎠는데 상견례 한 번 못 견디겠니? 거짓말이었어요. 폰을 끊고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옷장에 걸린 연한 회색 정장이 보였어요. 67만 원짜리. 제 월급 절반을 들여 산 옷. 저 옷을 입고 가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였습니다. 간병인. 남의 기저귀 갈던 여자. 웃음 이모티콘. 그래도 가야 했어요. 지은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데 엄마가 겁먹어서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상견례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처음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는데 3번을 실패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었고 눈밑이 꺼져 있었고 손은 거칠었어요. 그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순옥, 너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거울 속에 제게 말했어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믿어야 했거든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한식당 개인 룸 앞까지 가는데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룸 안에서 나오다 마주친 여자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옆 사람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또렷하게 들린 건 아니었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30년을 간병하면서 배운 감각이 있어요. 병실에서 보호자들이 저를 두고 뭐라 하는지 등 뒤의 공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간병인이래. 그런 공기였어요. 지은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더니 꽉 쥐었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괜찮아, 지은아. 엄마 손 좀 놔줘. 땀이 나서 미끄러워. 웃으면서 말했어요. 웃는 게 아니면 울 것 같았거든요. 룸문을 열었습니다. 긴 직사각형 테이블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양쪽 집안 친척들. 문이 열리자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그 시선들, 호기심 반, 멸시 반. 어떤 분은 제 옷을 봤고 어떤 분은 제 손을 봤어요. 67만 원짜리 정장을 입었지만 제 손은 가릴 수가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소독약과 세제에 절어 갈라진 손. 그 손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게 싫어서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준혁 씨가 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이쪽 자리로 앉으시죠. 고마워, 준혁 씨.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자리가 2개 비어 있었어요. 하나는 시어머니 될 분, 하나는 바깥 사돈 자리. 준혁 씨가 조용히 말해줬어요. 아버지가 오늘 좀 늦으십니다. 개인 일정이 있으셔서요. 옆에 앉은 서연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산소에 가셨어.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질이야.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서미란 씨가 들어온 건 제가 자리에 앉은 지 5분 뒤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한 네이비 트위드 재킷에 큰 진주 귀걸이, 짧은 퍼머 머리, 룸 안에 향수 냄새가 퍼졌어요. 비싼 냄새였습니다. 제가 쓰는 손 소독제 냄새하고는 달랐어요. 서미란 씨가 자리에 앉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느리게, 옷을 보고, 얼굴을 보고, 손을 보고, 그 시선을 저는 알아요.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처음 간병인을 볼 때 하는 시선.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나? 하는 눈. 하지만 그건 환자를 걱정하는 눈이었고 서미란 씨의 눈은 달랐습니다. 값을 매기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서미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도 악수도 미소도 없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2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테이블 한가운데서 마이크가 있는 것처럼 또렷한 목소리로 저는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지 않으려고 했어요. 간병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미란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비웃는 게 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여주려고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병인. 한 번 더 말했어요.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 하지만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낙인이었어요. 간병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기어 올라오다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이 이 모양이니 딸 교육도 안 됐겠지. 남의 집 기저귀나 갈던 손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다니 참 한마디 한마디가 못이었어요. 가슴에 하나씩 박혔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 말이 맞다는 듯이. 지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앉아. 어른이 말하는데. 서미란 씨가 지은이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저를 봤어요. 지은이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목표는 처음부터 저였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 혼사, 저는 반대예요. 아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사돈이 간병인이라고? 준혁 씨가 일어서려 했어요. 제가 눈으로 말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대들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였거든요. 준혁 씨가 주먹을 쥔 채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대꾸를 하면 지은이의 결혼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30년을 참아왔습니다. 환자한테 욕을 먹어도 보호자한테 무시를 당해도 웃으면서 네 했어요. 오늘도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미란 씨가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물을 마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잔을 들어 올리는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물이 제 얼굴로 왔습니다. 차가웠어요. 이마에서 턱까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에 들어가서 따가웠어요. 67만 원짜리 정장 블라우스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더운 데서 남의 기저귀나 갈던 분이 시원하시라고 서미란 씨가 빈 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여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어머나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 지은아. 제가 지은이의 손목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지은이를 봤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57년을 살면서 누군가한테 물을 맞아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환자분이 물을 쏟으신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병 때문이었고 이건 사람이 사람한테 한 짓이었습니다. 블라우스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더 차가운 건 20명 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정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고 구경이었습니다. 간병인이 물을 맞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30년을 환자분 손을 잡아온 이 손이 이렇게 떨린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지는 거였어요. 지면 안 됐습니다. 지은이를 위해서 저는 젖은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67만 원짜리 정장이 젖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산 정장이. 그런데 서미란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이 턱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블라우스 안쪽까지 차가운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등이 젖었어요. 제 몸이 떨리는 게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은이가 냅킨을 집어 제 얼굴을 닦으려 했어요.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괜찮아. 앉아있어. 냅킨을 받아서 스스로 닦았어요. 천천히. 이마, 볼, 턱. 정장깃에 스며든 물은 닦이지 않았습니다. 67만 원짜리 정장에 물자국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옷은 다시는 못 입겠구나. 서미란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물을 뿌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 아니,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에 만족하는 사람. 30년을 간병하면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었어요. 환자분이 아니라 보호자 중에 간병인한테 화풀이를 하고 나서 시원해하는 사람들. 서미란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시원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서미란 씨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어요. 자수가 놓인 비싼 손수건. 그걸 한번 펼쳐 보이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제 발 앞에 간병인이시라며? 저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여기 물 좀 닦아요. 원래 하시던 일이잖아요. 남의 집 바닥 닦고 기저귀 갈고. 그게 당신 일이잖아. 상견례 왔으면 뭐라도 하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이 어두운 대리석 바닥 위에 구겨져 있었어요. 저 손수건을 주우라는 거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라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저 손수건을 주우면 지은이가 무너질 거였거든요. 엄마가 무릎을 꿇는 걸 보면 그 아이가 평생 지고 갈 거였습니다. 안 주우시네. 서미란 씨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시키면 해야지. 원래 그렇게 돈 벌어왔으면서. 서연 씨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만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톤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 정리하자는 뜻이었어요. 딸이 어머니를 말린 게 아니라 시간이 됐으니 마무리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서미란 씨가 서연 씨를 흘깃보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두툼했어요. 서미란 씨가 그걸 테이블 위에 밀어 넣었습니다. 제 앞으로 봉투가 테이블보 위를 스르륵 미끄러져 제 손앞에서 멈췄어요. 여기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간병비라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남의 집 기저귀 갈고 욕먹으면서 번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이거 받고 깔끔하게 혼사 없던 일로 해요. 제 30년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병원에 가고 기저귀 갈고 욕먹고 밤새 곁을 지키고 월급 받아서 지은이 학비 내고 밥 해먹이고 또 새벽에 일어나고 그 30년이 그 모든 날들이 3천만 원 봉투를 바라봤어요. 밀어내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봉투를 밀어내면 자존심이고 받으면 굴복이었어요. 어느 쪽이든 이 사람이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돈 때문에 딸을 키운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만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고 했습니다. 서미란 씨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제가 기대한 반응이 아니었던 거겠죠. 울거나 봉투를 밀어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 반응도 안 하니까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말 들어요. 솔직히 이런 집안이랑 사돈이면 우리 체면이 안 서거든요. 준혁 오빠도 결국은 아실 거예요. 걸맞은 집안이 있는 법이잖아요. 준혁 씨가 누나하고 불렀지만 서연 씨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안 들은 척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있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은 30년을 참아왔으니까요. 물을 뿌리든 손수건을 던지든 돈을 밀어넣든 제 몫의 모욕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미란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이를 봤습니다. 너.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도 결국 엄마처럼 남의 똥이나 치우며 살게 될 거야. 피는 못 속이거든.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을 참았어요. 환자분한테 뺨을 맞아도 참았고, 보호자한테 이것도 못하냐는 소리를 들어도 참았고, 오늘 물을 맞아도 참았고, 손수건이 발 앞에 떨어져도 참았고, 30년을 3천만 원으로 환산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한테는, 제 딸한테는 저 말만은 참을 수 없었어요. 의자를 밀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저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해야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무겁고 넓은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복도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강태수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차콜 그레이 수트에 흰 셔츠, 은색 안경 너머의 눈이 룸 안을 훑었어요. 바닥에 손수건을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돈 봉투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어요. 물이 마르지 않은 제 얼굴을. 그 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은 눈이었어요. 강 회장님이 서미란 씨를 보지 않고 서연 씨를 보지 않고 준혁 씨를 보지 않고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서미란 씨도 서연 씨도 하객들도 전부 강 회장님을 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따지거나 서미란 씨를 꾸짖거나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물기가 마르지 않은 얼굴로 강 회장님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67세의 은색 머리, 넓은 이마, 은색 안경 너머의 깊은 눈. 제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얼굴이었는데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박순옥입니다. 제 이름을 말했어요. 또박또박, 떨리지 않게. 강 회장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림이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술이 떨렸어요. 은색 안경 너머의 눈에 물기가 차는 게 보였습니다. 67세의 재벌 회장이 2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눈이 젖어가고 있었어요. 30년 전, 강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주셨던 그 순옥 씨? 심장이 멎었어요. 어머니, 돌봐주셨던 순옥 씨, 30년 전, 병원 1인실, 3년 동안 제 이름을 불러주신 할머님, 그 할머님의 아들이, 강태수 씨, 혹시,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존칭도 뭣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30년 전 영안실 복도에서 무릎 꿇던 그 젊은 남자, 해외에서 급히 돌아와 어머니, 하며 주저앉던 그 사람, 그 청년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30년의 주름과 은색 머리를 지우면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님의, 네, 강 회장님이 한 발짝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30년을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서미란 씨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이름을 물어요? 강 회장님이 서미란 씨를 봤어요. 아까와 같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지금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은 뭐고 이 사람 얼굴에 물은 뭐요? 서미란 씨가 움찔했지만 기세를 꺾지 않았어요. 잘 됐어, 여보. 이런 집안이랑 사돈은 안 맺어. 간병인이 뭔데 우리 집안에 기어 올라오냐고. 보내요. 강 회장님이 서미란 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분노를 소리로 내는 사람보다 침묵으로 담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다시 봤어요. 30년 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 회장님이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말을 시작하셨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향해. 하지만 눈은 저만 보고 계셨습니다. 30년 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비행기를 탔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새벽 3시, 영안실에 도착해서 어머니 얼굴을 보았을 때 어머니 손이 따뜻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에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고. 저는 30년 전 그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님의 심장이 멈추고 의사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는 할머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을 매일 잡았던 손이었으니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순옥이라는 간병인이 3일 밤을 안 주무시고 어머님 손을 잡고 계셨어요. 3일 밤입니다. 남도 아닌 간병인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3일을 안 자고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그때를 기억합니다.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이었어요. 할머님이 의식을 잃으신 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건 당연한 거였거든요. 제가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그 간병인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편지 한 통만 간호사에게 맡기고 저는 그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병원에 물었지만 파견 간병인이라 연락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숨을 고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이름 석자만 가지고 찾았습니다. 박순옥,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준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강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소리가 잠겼어요.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어서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올해도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왔는데 상견례에 와보니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어요. 얼굴에 물을 맞은 채로, 발 앞에 손수건이 던져진 채로 30년 전에 어머니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이 방 안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객 중 누군가였습니다. 서미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서연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 했어요. 이를 꽉 물었습니다. 하지만 코끝이 찡하고 목이 메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30년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다음 환자한테 갔고 또 그 다음 환자한테 갔고 누구도 제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0년을 찾고 있었어요. 이름 석자만 가지고. 오늘이 어머니 기일인 걸 아까 서연이가 말하더라고요. 강 회장님이 서연 씨를 봤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질이야. 그렇게 말했다면서? 서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개를 더 떨궜습니다. 강 회장님이 다시 서미란 씨를 봤어요. 당신은 한마디만 하고 멈추셨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멈추는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당신한테는 나중에 따로 하겠소.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순옥 씨, 30년 만에 드리는 인사가 늦었습니다. 강태수 회장님이 20명이 넘는 하객들 앞에서, 서미란 씨 앞에서, 서연 씨 앞에서 저한테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대신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때 울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환자분이 돌아가시면 다음 환자한테 갑니다. 보호자가 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간병인은 그런 존재예요. 끝나면 사라지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투명인간. 그런데 이 사람이 30년을 찾아서 상견례장 한가운데서 재벌 회장이 간병인한테 허리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 회장님이 안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거든요. 강 회장님이 허리를 펴셨어요.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로 된 것을 꺼내듯이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누렇게 변색된 갈색 봉투, 모서리가 닳아서 보풀이 일어 있었고 접히고 펴진 자국이 수십 번은 되어 보였습니다. 30년 된 봉투라는 게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님,
할머님이 마지막 밤에 부탁하신 그 편지. 태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씩 불러주시던 할머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병실 조명 아래에서 할머님 손을 잡은 채로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건 할머님과 아들분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30년 뒤 그 편지가 지금 이 상견례장에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봉투에서 접힌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순옥 씨한테 부탁해서 쓴 편지입니다. 방안이 숨을 죽였어요. 30년 동안 제가 품고 다녔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매일 강 회장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손끝이 30년을 매일 품고 다닌 편지를 이 자리에서 읽으려는 거였어요. 읽겠습니다. 강 회장님이 편지를 펼쳤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누런 종이에 연필로 적힌 글씨, 제 글씨였어요. 30년 전 27살에 제가 쓴 글씨. 태수야. 강 회장님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읽고 있는 건 강 회장님이었지만 들리는 건 할머님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한 글자씩 불러주시던 이 편지를 써준 순옥이라는 아가씨가 있다. 숨이 막혔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3년을 곁에서 돌봐줬는데 이 아이가 내 손을 잡아줄 때마다 내가 온 줄 알았다. 강 회장님이 멈추셨어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한번 떨렸어요. 잠시 뒤 다시 고개를 드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더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3년 동안 저는 할머님의 손을 잡았을 뿐이에요. 이름을 불러주셔서 고마워서, 고맙다고 말해주셔서 고마워서,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인데. 태수야, 이 은혜를 꼭 갚아라. 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떨림이 아니라 힘이 실렸습니다. 이 아이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아줘라. 그 순간 서미란 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마지막 부탁이다. 강 회장님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봉투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순옥 씨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병원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기억났습니다. 할머님이 몸 상태가 좋으신 날 휠체어를 밀고 정원에 나갔었어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할머님이 순호가 사진 찍자 하셔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부탁했었거든요. 저는 할머님 옆에 쪼그려 앉아서 손을 잡고 웃었어요. 할머님도 웃으셨습니다. 그 사진을 강 회장님이 30년 동안 편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강 회장님이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서미란 씨가 놓여있는 돈 봉투 옆에 3천만 원짜리 봉투와 30년 된 사진이 나란히 놓였어요. 강 회장님이 서미란 씨를 봤습니다. 당신이 물을 뿌리고 손수건을 던진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어요. 내 어머니 임종을 지킨 은인이야. 서미란 씨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30년 전에 막아달라고 부탁한 그 사람이야. 강 회장님이 한 발짝 서미란 씨 쪽으로 다가갔어요. 당신이 3천만 원을 밀어넣으면서 간병비라고 한 그 사람이 내 어머니한테는 아들보다 귀한 사람이었어. 서미란 씨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가 흔들렸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멈추셨어요.
서미란 씨를 내려다보시며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안 그랬겠소? 서미란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인이 아니면 그래도 되는 거요? 그 한마디가 상견례장을 관통했습니다. 서미란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 씨를 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이었어요. 하지만 서연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지리야라고 했던 그 입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웅성거림. 아까는 간병인을 구경하는 소리였고 지금은 서미란 씨를 보는 소리였어요.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이 보였어요. 3천만 원짜리 봉투, 30년 된 편지와 사진, 서미란 씨의 빈 물잔, 바닥에 손수건, 같은 테이블 위에서 3천만 원과 30년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서미란 씨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아까의 위압감은 사라져 있었어요. 진한 네이비 트위드 재킷이 갑자기 작아 보였습니다. 큰 진주 귀걸이가 초라해 보였어요. 옷과 장신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오늘 처음 알았을 거예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흐르고 있었어요. 할머님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님이 30년 뒤에도 저를 지켜주고 계셨어요. 이 아이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아줘라. 그 한마디가 할머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저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다시 투명 인간이 됐어요. 다시야 이봐 간병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은 떠나시면서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들한테 편지를 남기면서까지. 순옥 씨, 강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니 대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강 회장님의 눈이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증인입니다. 앞으로 이분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저 강태수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0명이 넘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아까 구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표정이었어요. 서미란 씨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에 남아있는 건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냅킨으로. 물에 젖었던 얼굴이 이번에는 눈물에 젖었어요. 하지만 같은 젖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는 치욕이었고 지금은 감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 회장님이 서미란 씨를 대신 혼내주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강 회장님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섰어요. 물에 젖은 정장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볼에 남아 있었고 제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어요. 지은이가 엄마하고 불렀지만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30년을 참았습니다. 환자분한테 뺨을 맞아도 보호자한테 이것밖에 못하냐는 소리를 들어도 항상 네 했어요. 상대방이 대신 싸워주길 기대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강 회장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건 강 회장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서미란 씨가 일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고 옆에서 서연 씨가 서미란 씨의 팔을 잡아 부축하고 있었어요. 서미란 씨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물을 뿌릴 때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지금은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서미란 씨가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순옥 씨, 처음이었어요. 제 이름을 부른 게 아까까지 간병인, 당신, 이 사람이었던 사람이 순옥 씨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진 거였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서미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상체가 약간 굽혀졌습니다. 인사라고 하기엔 얕고 고개를 숙인 것이라고 하기엔 어중간한 자세. 진심이 아니라는 게 보였어요. 30년을 사람 표정을 읽으며 살아온 간병인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과 상황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후자였어요. 강 회장님이 무서워서 숙이는 거였습니다. 사연을 몰라서 그런 거지. 알았으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 말에 강 회장님이 뭔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서미란 씨가 저를 봤습니다. 20명이 넘는 하객이 저를 봤습니다. 강 회장님도 서연 씨도 지은이도 준혁 씨도 전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서미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과했으니 용서해 주겠거니 했을 거예요. 강 회장님 앞에서 고개 한번 숙이면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간병인이, 물 맞은 간병인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돈, 한 가지 물을게요. 저는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사연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제가 강 회장님 어머니를 돌봤던 사람이 아니었으면요. 그냥 간병인이었으면요. 그러면 물을 뿌려도 되는 거예요? 손수건을 던져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에 사람을 사도 되는 거예요? 서미란 씨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간병인이면 물을 뿌려도 됩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었습니다. 간병인이면 바닥을 닦으라고 해도 됩니까?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간병인이면 딸한테 엄마처럼 남의 똥이나 치우며 살게 될 거야 해도 됩니까? 지은이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 목소리였어요. 제가 57년 살면서 이렇게 단단한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간병인이든 청소부든 식당 아주머니든 사람한테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연이 있든 없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사돈은 오늘 처음 배우신 거예요. 서미란 씨의 고개가 더 떨어졌어요. 아까처럼 어중간한 게 아니라 진짜로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방 안의 시선이 전부 서미란 씨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저한테 쏟아졌던 그 시선이 이제 이 사람한테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쉬었어요. 하지만 서미란 씨가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제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지은이가 엄마하고 울먹였어요. 지은이가 준혁 씨를 사랑하고 준혁 씨가 지은이를 사랑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축복뿐입니다. 저는 그 축복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방 안에 누군가 코를 풀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서미란 씨가 저를 봤어요. 두려운 눈이었습니다. 다시는 제 딸을 간병인의 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서미란 씨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제 딸은 박지은입니다. 간병인의 딸이 아니라 박지은이에요.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돈도 서연 씨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도 제 딸을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게 제 조건입니다. 서미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였어요. 진심 어린 사과는 이 사람한테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것,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존경이었어요. 재벌 회장이 간병인한테 보내는 존경. 그게 어색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순옥 씨, 강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왜 순옥 씨를 그렇게 아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울다가 웃었습니다. 물 맞고 울고 소리치고 또 울고 57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어요. 지은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준혁 씨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습니다. 아니야, 준혁 씨. 이건 내가 해야 할 말이었어. 진짜였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바닥에 손수건이 아직 있었어요. 서미란 씨가 던진 하얀 손수건.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3천만 원짜리 봉투가 그대로 있었고 그 옆에 30년 된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서미란 씨가 돈 봉투를 집어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까 그걸 밀어 넣을 때의 당당함은 사라져 있었어요. 쥐구멍에 들어가듯 봉투를 집어넣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서미란 씨를 부축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서연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서미란 씨 대신 이 집안에서 진심에 가장 가까운 사과는 딸이 대신 한 이 한마디였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조용함과는 달랐어요. 아까는 공포의 침묵이었고 지금은 안도의 침묵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하객들을 보셨어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상견례는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자리 하나를 건너뛰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사돈어른 식사하시죠. 사돈어른. 그 호칭이 간병인이 아니라 사돈어른이라고. 재벌 회장이 간병인한테 사돈어른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67만 원짜리 정장은 젖어 있었지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지은이가 결혼했습니다. 5월이었어요. 벚꽃이 지고 장미가 피기 시작하는 계절. 호텔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정원 웨딩이었어요. 지은이가 원했거든요. 엄마, 나 하늘 보이는 데서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경기도 외곽의 작은 가든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어요. 연한 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 지은이가 골라준 거였어요. 한복 가게에서 입어보는데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예뻐하면서 저도 울었어요. 57년 살면서 한복을 입은 건 이번이 세 번째였거든요. 시집갈 때, 지은이 돌잔치 때, 그리고 오늘 강 회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사돈어른, 날씨가 좋소? 네, 좋네요. 그게 다였어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아이들을 봤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가끔 그러셨어요. 긴 말 없이 옆에 앉아 계시는. 1년 동안 명절이면 전화를 주셨고 지은이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챙겨주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하셨을 일이라고 하시면서 한 번도 은혜를 갚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가족처럼 하셨습니다. 준혁 씨가 지은이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29년을 키우면서 저 아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많지 않았어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보이니까 아이도 마음 놓고 웃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웃고 있었어요. 진짜로.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늘은 안 울기로 했거든요. 1년 전에 충분히 울었으니까. 서미란 씨도 와 있었어요. 1년 전과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사돈. 그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미소도 악수도 추가적인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이 아니라 사돈이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최대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아마 평생 이 사람한테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아이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과 함께 앉을 수 없는 것은 다른 거였습니다. 서연 씨가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1년 전에 카카오톡으로 간병인 크크를 보냈던 사람이 어머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하지만 태도는 변합니다. 그걸로 된 거였어요. 준혁 씨가 주례 없이 직접 서약을 읽었어요. 지은 씨, 당신의 엄마가 30년 동안 환자분들 손을 잡아주셨듯이 저도 당신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지은이가 울었어요. 하객들이 울었어요.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안 울기로 했는데 옆에서 강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울어도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처음으로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맨이 가족분들 모이세요 했을 때 저는 뒤로 빠지려 했어요. 습관이었거든요. 간병인은 사진에 안 찍힙니다. 환자분 가족 사진 찍을 때 항상 옆으로 빠졌어요. 30년 동안. 그런데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뭐해? 이리 와. 준혁 씨가 반대편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운데 서세요. 강 회장님이 제 옆에 서셨어요. 서미란 씨도 줄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도 한 줄로 섰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 제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웃으세요 했어요. 웃었습니다. 진짜로. 첫 번째 추석이었어요. 강 회장님 댁에 갔습니다. 넓은 거실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시할머니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할머님. 영정사진 속 할머님이 웃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눈웃음이 같았거든요. 저를 올렸습니다. 할머님, 저 순옥이에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속으로 인사했어요. 강 회장님이 제사가 끝나고 말씀하셨어요. 순옥 씨, 오늘은 앉아 계세요. 아이들이 다 합니다. 지은이와 준혁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가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서미란 씨는 거실 한쪽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한테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아 있는 게 어색했어요. 30년 동안 추석이면 남의 집에서 환자를 돌봤거든요. 명절에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앉아 있으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일어서면 여기가 제 자리가 맞나 싶고 강 회장님이 옆에 앉으셨어요. 편하게 계세요, 사돈어른. 여기가 사돈어른 자리요. 여기가 제 자리.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